검찰이 박근혜 정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구체적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도 은폐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재작년 2월 17일이 아닌 2월 10일에 작성이 시작됐고 당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났다고 밝히며 청와대 연루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충돌은 일단 피했지만 각 당 지도부는 남은 기간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미국이 현재 한반도 유사시라고 돼 있는 위기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미국이 개입한 해외 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 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직접 브리핑하면서 조사 방식이 바뀌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했지만 조사 방식 변화를 제외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해부터 65살 이상 가입자들에게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줄었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병원을 옮기거나 추가 치료를 하면 비용이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신생아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의사는 불법 낙태 시술을 하던 중 살아서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고의로 숨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가 추가 폭로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합동수사단이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청와대, 더 구체적으로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관여 여부입니다. 첫 소식 송재인 기자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해 작성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입니다. 통지서에서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만난 지난 2017년 2월 17일 이후 계엄령 문건이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일주일 전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2월 10일 조 전 사령관이 실무진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엿새 뒤 손으로 쓴 5장짜리 문건이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 당일 조 전 사령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정황을 근거로 청와대 연루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의 발달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사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도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있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복수의 참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 제보자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센터 측은 또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모두 10가지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의가 되면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극렬한 대립을 벌이는 여야에 한 달 정도의 협상 시간이 주어진 셈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심 끝 결단은 일단 당장의 충돌을 피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부의하면서 곧바로 상정하는 상황까지 그려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합니다. 검찰개혁안 부의 시점을 각각 10월 29일과 1월 말로 주장해온 민주당과 한국당은 둘 다 원칙에 위배된다며 못마땅하다는 반응입니다.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싶으신 거였겠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체계작구 심사 기간을 주어야 되면 1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법 해석입니다. 하지만 막상 민주당 요구대로 부의됐다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과 예산안 처리까지 멈춰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의 재연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도 선거법 우선 처리, 적어도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마당에 일방적 부의로 여야 4당 공조까지 삐걱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조국 사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들고 나오면서 모든 문제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유감이든 내심 안도든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선거제 개혁안 부의 시점도 다음 달 말로 다가오는 만큼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를 바탕으로 12월 3일 검찰 선거제 개혁 법안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로 다가갈수록 내년도 예산안 정국까지 얽히게 됩니다. 저마다의 당론을 한데 풀어가야 할 각 당 지도부의 협상력은 이제부터 정말 어려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증오와 저주만 가득한 연설이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 반은 잃어버린 암흑의 시간이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키워드였습니다. 일자리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대북 정책 등 외교 안보 분야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꼽으며 무엇 하나 잘한 것 없는 완전한 국정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많은 갈등이 야기됐는데도 끝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적폐몰이에 나선 이 정권, 얼마나 깨끗한 척 자신들을 포장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훨씬 더 추악한 불의의 기득권 집단이었습니다. 탐욕 좌파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에 대한 증오만 가득했다며 혹평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총선밖에 염두에 두지 않는 억지 심판론 만들기에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도 독선의 말잔치, 국정농단 세력 부활 획책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사태 대처를 놓고 당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당내에서 제기된 쇄신 요구와 내년 총선과 관련한 당의 진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사령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규정해 놓은 기밀 문서인데요. 최근 미국이 각서의 위기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개입한 해외 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최근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들어서는 미래연합사의 위기 상황 대응 방침을 규정하고 한미 양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로 되어 있는 위기 관리 범위에 미국의 유사시도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정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한국이 직접 얽히진 않았지만 미국이 위협으로 판단하는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안은 상호 방위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국한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해외 파병이 잦아진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미국이 이런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에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 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임을 다 밝혀드립니다. 동맹의 공정한 기여를 강조하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이어 우리 군의 역할 확대까지 압박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금강산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철거 계획에 대해서만 문서로 협의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당분간 남북관계 소강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금강산 남북실무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북한에서 답이 왔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문서로 협의하자는 겁니다. 북측은 시설 철거 계획과 일정과 관련해서 우리 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지문은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각각 보냈습니다. 현대 측에서 제안한 금강산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언급도 별달리 없었습니다. 협의 방식뿐 아니라 철거 계획과 관련해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실무회담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철거를 언급했기 때문에 논의를 철거로 제안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은 남한이 외세 의존 정책을 끝내야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북미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 소강 국면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거부의 뜻을 표하면서 만나서 풀어보려던 정부의 계획은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다시 회담을 제안할지를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을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쌀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는 올해 들어 410억 원 규모의 무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품목 대부분은 농사에 필요한 비료였는데 북중 관계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연초에 중국을 4번째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이후 4월부터 중국의 북한에 대한 무상 원조가 본격화됐습니다. 4월에 40억 원 규모로 시작해 5월과 6월에 지원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8월까지 410억 원어치의 물품이 북한에 보내졌습니다. 지원 품목의 98%는 농사용 비료였습니다.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3번 방문한 지난해에는 65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역시 비료가 대부분이었고 쌀 12억 원어치도 무상 제공됐습니다. 중국은 올해도 북한에 쌀을 일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쌀 5만 톤 지원은 거절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을 더 편드는 모습입니다. 积极寻找能解决各自关切的有效办法。我们同时认为，施压和制裁解决不了问题。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성의를 보이면 제재를 일부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미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통계청 결과가 나왔습니다. 75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지난해보다 86만 명이 더 많습니다.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조사 방식을 바꿔 나타난 결과라며 이전과 단순 비교하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비정규직이 상당히 증가한 터라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국내 비정규직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국가통계 작성을 책임지는 통계청장이 직접 브리핑까지 하는 건 이례적인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 명에 육박해 지난해 조사보다 86만 명 넘게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3%에서 올해 36.4%로 확대됐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비정규직 집계 결과를 통계청장은 조사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를 반영해 비정규직의 일부인 기간제의 기준을 강화했더니 그동안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5만 명에서 50만 명가량 추가로 파악되는 바람에 비정규직 규모가 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올해 조사를 이전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금년도 부가조사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증감 비교는 이용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도 통계청장에 뒤이어 곧바로 브리핑에 나서면서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결과인 만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 고용보험 DB 등 다른 조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하지만 기간제에서 늘었다는 35만에서 50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36만 7천에서 51만 7천 명가량의 비정규직이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이 느는 동안 정규직은 1년 사이 35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정부가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가 비정규직을 크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결과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비정규직이 새롭게 파악된 것이어서 앞으로 정부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해부터 65살 이상 가입자들에게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옮기거나 추가 치료를 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올해 65살이 된 이모 씨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첫 해를 맞아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석 달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배가 넘는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37만 원씩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설명을 요구하니까 74만 원 플러스 100에서 150이 더 추가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 치료를 안 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신고는 모두 156건, 지난해엔 재작년보다 65%,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5% 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진료 초기 단계에서 접수된 불만 대부분은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을 바꿀 때 일어났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을 바꾸려면 앞서 건강보험에서 보장했던 진료비 70%를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치아 상태에 따라 골 이식 등 부가 수술을 받을 경우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훌쩍 뛸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환자 치아 상태라든지 그 치료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추가 진료비라든지 나중에 이제 관리를 잘 못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거를 제대로 그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자원은 병원을 찾을 때 자신의 치아 상태와 진료 계획을 꼼꼼히 따져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일단 진료를 시작하면 의료기관을 바꾸는데 절차가 복잡한 만큼 처음부터 신중하게 병원을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내일부터 아무은행 애플리케이션 하나면 다른 은행 계좌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 뱅킹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여러 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드는 건데 이용 방법을 최하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동안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려면 계좌가 있는 은행마다 일일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들 사이 금융결제망의 벽을 허문 이른바 오픈뱅킹 서비스 시범 운영이 시작된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앱에서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계좌 잔액을 조회하고 입출금 거래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번 시범 시행에는 농협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10곳이 먼저 참여합니다. 전면 시행되는 오는 12월 18일부터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과 토스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도 뛰어들 예정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앱 하나로 거의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금융사마다 고객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은행, 기업 사이 경쟁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소비자들에게 보다 높은 예금 금리와 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핀테크들과 보다 결합되면서 기술적인 특성과 결합된 금융 상품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다만 해킹이나 정보 유출 우려가 나오는 만큼 금융 당국도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책도 마련했습니다. 이용 적합성을 검증받은 기관에 한해서 이런 오픈뱅킹 시스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승인을 받은 기관 중에서도 보안 점검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또 모바일 뱅킹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은행 점포를 방문해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 거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내년부터 초기 치매 환자도 치매 쉼터에서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국가 차원의 치매 연구도 시작됩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간단한 퍼즐도 맞추고 낚시 장난감도 가지고 놉니다. 치매 노인들을 위한 일종의 유치원 같은 곳, 치매 쉼터입니다. 상태 악화를 막을 놀이와 교육, 상담과 이동 서비스까지 제공해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환자를 중심으로 하루 3시간씩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증 환자도 갈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도 길어집니다. 인지 지원 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자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이용 시간도 기존 하루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할 계획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 월 9일까지 환자의 숙식과 돌봄을 맡아줄 곳도 생깁니다. 현재 낮이나 밤에만 환자를 맡아주던 보호기관을 활용하는 겁니다. 국가 차원의 치매 극복 사업도 시작돼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내년부터 9년간 1,987억 원을 들여 치매 이전 단계를 대상으로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국내 노인 치매 환자는 지난해 현재 74만 8천여 명, 2060년에는 332만여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거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 2년을 맞아 그동안의 과제들을 내실화하면서 연구 사업을 통해 무증상 단계에서도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성접대와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재판 도중 끝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동영상의 주인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종천 씨로부터 성접대와 1억 3천만 원대 뇌물을,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최 씨로부터 차명 계좌를 통해 1,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저축은행 전 회장인 김모 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재판 도중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증언과 사진으로 공소 사실이 입증되는데도 김 전 차관이 범행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전 차관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끝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너무 의심하지 말라는 등 검찰의 질문 내용을 하나하나 강하게 반박했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평생 재물을 탐하며 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별장에 정말 안 갔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며 아내를 언급하다가 엎드려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정말 부끄럽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도 포괄일죄 구성이나 공소시효 문제 등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 달 22일 내려집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까지 6주밖에 남지 않은 임신 34주의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수술 당시 아기가 울음까지 터뜨리며 분명 살아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의사가 고의로 아기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의 불법 낙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하던 60대 의사 A씨는 아기가 살아서 나오자 갑자기 살해했습니다.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분명히 살아있었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임산부 B씨는 임신 34주차였습니다. 보통 임신 34주차는 태아의 몸무게가 2kg 안팎을 보이고 감각체계도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현행법은 부모의 신체 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임신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델보건부장에 그 예외 사유가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34주면은 생긴 그때 이제 출산을 했다 하더라도 생존율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재판부는 지난 25일 문제의 병원이 폐업했고 진료 기록도 없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낙태 수술은 인정하면서도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중고 가구를 직접 보고 사겠다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값을 깎아달라고 했다가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였는데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 외 또 다른 동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2일입니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해보니 집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피해자 집을 한 남성이 다녀간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중고 가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는데 25살 A씨가 가구 상태를 보겠다며 집에 찾아온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부근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적에 들어간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값을 깎아달라는 요청을 무시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존의 중고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활동들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안에 혹시라도 성범죄 전력 같은 것들과 연관된 행위들이 있는지.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아동 음란물을 유포해온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국제공조수사로 1년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이 사이트에는 반인륜적인 성범죄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어린 친딸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게시물이 퍼지며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21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민 공분을 일으킨 게시물과 관련해 경찰은 청원 답변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진 아동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면서도 해당 게시물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 유포된 아동 음란물을 캡처해 게시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46살 A씨 등이 중국에서 운영했습니다. 경찰 수사에도 서버를 바꿔가며 계속 음란물을 유포하다가 1년 5개월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지만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하여 1년 5개월 만에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를 늘리려고 문제의 게시물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A씨. 지난 2016년 1월부터 아동 성착취 영상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부당이득 7억 원 상당을 챙긴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해당 게시물 관련 기사에 음란 댓글을 단 3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법의 노조 취소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에서 90회째 점거 농성을 벌이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해직교사 18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전교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했고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해직교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한 명씩 끌려나갑니다. 전교조 해직교사 18명이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한 건 8해 전. 법의 노조 통보 6년째를 맞아 법의 노조 취소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은 퇴거 불응 혐의를 적용해 20여 분 만에 해직교사 전원을 연행했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5달 가까이 면담 요구조차 거부하는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 때와 달라진 게 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면담조차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경찰력 투입으로 선생님들을 연행해간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요.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적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 뒤 학교로의 복직을 거부한 전임자 34명이 무더기로 해직됐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법의 노조 직권 취소를 정부에 권고했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보통 봄이나 겨울에 오는 황사가 때 아닌 오늘 전국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종일 답답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사한 코스모스 뒤로 보이는 도심이 마치 장막을 가린 듯 뿌였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먼지가 하늘을 뒤덮은 것입니다. 올가을 첫 황사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경남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답답해진 공기에 시민들은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나왔는데요. 갑자기 미세먼지가 많아져가지고 목도 좀 칼칼한 것 같고 기분이 상쾌하진 않아요. 황사는 초미세먼지의 양이 극히 적고 대부분 지름이 조금 큰 미세먼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발 스모그와 달리 초미세먼지 농도는 다행히 기준치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불청객 황사는 밤사이 대부분 동해로 빠져나가 내일은 전국 대기질이 정상을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서풍을 타고 황사나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를 강타할 확률이 높아 경계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한다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학교는 야외 수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신분증을 지금처럼 플라스틱 카드가 아닌 스마트폰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이 곧 도입됩니다. 또 주민등록 등본 같은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구소본 기자입니다. 지갑 속 필수품 신분증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갑니다. 정부는 위변조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증과 학생증부터 시작해 안전성 검증을 거쳐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도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운전면허증을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형태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국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법률이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발급도 늘립니다. 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종이 사용을 줄일 계획입니다. 5년 후에 한 50% 정도를 대체했을 때 사회적 비용은 한 3조 원 정도 절감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공공부문에 있는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이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저 기관에 갖다 내는 일을 없앱니다. 또 전자증명서 발급과 열람 서비스를 민간 포털과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관련 예산을 7,200여억 원으로 추산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 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해 이번 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서부 권역의 광역교통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서쪽 지역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광역버스 환승 정거장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전용 차선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일산과 파주,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서울로 접어들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광역버스 대부분은 경기도 쪽에서는 잘 달리다 서울로 들어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서는 극심한 혼잡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동남부 지역에 비해 광역교통망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 교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광역버스가 마포구나 강서구 등 서울 외곽에서 회차하고 승객들은 시내버스로 환승해 시내로 들어오는 방안입니다.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혼잡한 구간에서는 광역버스 전용 차선을 놓는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곳에 광역버스 환승 체계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도 고려 대상인데 이미 인천 청라와 서울 강서구 가양역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BRT가 채택돼 전용 차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도심 혼잡도를 낮추고 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특히 고양 창녕과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서부권역의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대책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예산 확보와 실제 효과 여부, 면밀한 도로 설계 등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보복 운전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지만 올해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일부 운전자들은 중대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앞차에 바짝 다가가더니 비키지 않자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립니다. 결국 앞차를 앞지르더니 수차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복운전으로 확인돼 40대 운전자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파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차선을 넘나듭니다. 그러나 암행 순찰차에 덜미가 잡히고 맙니다. 약지르기 방법 위반, 주차를 방차로 다시 차가 만차 다시 차들 사이 문제 의미합니다. 340.
경찰이 지난달부터 남포운전과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충남에서만 100명 넘는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일부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보복운전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난폭운전은 5천여 건, 보복운전은 3천여 건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난폭이나 보복운전으로 교통 사망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까지 경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위반 사례가 많은 고속도로는 암행 순찰차를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 제보가 중요한 만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목격하면 스마트 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새마을 운동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이제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운동이 돼야 한다며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시대에 맞는 역할 주문과 함께 보수층 민심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전국 새마을 지도자 6천여 명이 모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에 참석한 뒤 6년 만의 대통령 참석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상징하는 녹색 넥타이를 메고 행사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경제 강국을 이룬 밑바탕엔 새마을 운동이 있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는 잘 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마을 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 발전시켜 살아있는 운동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새마을 운동이 내부 합의를 통해 생명, 평화, 공경 운동으로 역사적 대전환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면서도 시대 정신에 맞는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사는 나라를 넘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눔과 협동의 중심인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끌어 주셔야 할 길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기존의 빈곤 극복에서 이른바 생명 살림 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참석 배경에도 이런 맥락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마다 참석했던 행사라며 정치적 해석엔 선을 그었지만 조국 정국 이후 진영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보수층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일정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인 강한옥 여사가 오늘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큰아들인 문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서야 부산으로 내려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부산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정을 마치고 나서야 부산으로 내려가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2시간 정도 어머니와의 마지막 정을 나눴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향년 92세인 강한옥 여사는 노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상태가 악화하면서 문 대통령이 26일 오전에는 급하게 헬기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 어머니를 문병하고 올라왔습니다. 강한옥 여사는 1950년 흥남철수 때 월남해서 1953년 문 대통령을 낳았고 달걀 행상과 연탄 장사로 2남 3녀를 둔 가정에 생계를 꾸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산 가족을 다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 고향에 모시고 갈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며 애틋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까 그 함주군 또는 흥남시의 우리 옛날 살던 곳 또는 어머니의 그 우리 외갓집 이런 쪽을 한번 갈 수 있으면 더 소용이 없는 거죠. 지난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일 때는 직접 어머니를 모시고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해 작은 이모를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장난이고 문재인 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장례 기간 부산에 머무르며 상주로서 역할을 마치고 오는 31일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아서 영화 검열로 삭제됐던 장면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통제와 간섭을 받았던 한국 영화가 표현의 자유를 얻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왜 이러는 거야? I love you. 영화 자유부인은 대학 교수 부인이 젊은 남자와 촉바람이 난다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키스 장면이 잘린 채 상영 허가가 났습니다. 피아골은 빨치산을 인간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소위 반공법 위반에 걸려 내용을 바꾼 뒤 극장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영화 속의 절망과 좌절 등의 표현이 금기시됐던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가장 많이 가위질 당했던 난자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감독이 명랑하고 밝은 분위기의 계몽 영화로 바꾸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탄생 초기부터 간섭과 통제를 받았고 1996년 사전 심의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한순간도 검열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검열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 검열이에요. 검열을 의식해서 나도 무장이 돼가지고 미리 내가 작품을 고르는데도 검열을 하게 되고 이런 장면은 안 되고 촬영할 때도 미리 빼버리고 서슬퍼런 검열의 역사를 신랄하게 증언하고 있는 이번 전시는 한국 영화가 표현의 자유를 얻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생생히 보여줍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보관 중이던 필름 자료를 디지털화해 광주 민주화 운동의 표현 장면 등 1950에서 70년대 삭제 영상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당시 배우와 감독들의 실감나는 증언을 들을 수 있고 70년대 검연실을 재현해 놓은 곳에서 검열로 삭제된 필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 시대가 있었다라는 그 일그러진 초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성이 가짐도 마음가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로는 통제와 간섭으로 때로는 정치적 도구로 70년 넘게 검열로 점철됐던 한국 영화. 창작과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못난 놈한테 정치 더 하라고 권유해 주시는 분들 마음도 참 고맙죠. 더 젊은 사람들, 미안합니다. 더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또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원래 좀 생각하셨던 일이에요? 정쟁이라는 것 앞에서는 너무 이제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한 편에 서고 다른 한 편과 무조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식으로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그 와중에 뭐 사이다다, 뭐 시원하다 이런 이제 반응도 있긴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상처 입은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무엇을 해결하는가, 그것이 무엇을 예, 왜 이렇게 많이 계세요? 대표 선수 얘기. 같이 두 분이 같이 가자 좀 대표님이 저희들을 한번 보자고 불렀습니다. 위로 겸 격려 겸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고요. 굉장히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당의 쇄신을 위한 충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마음도 알겠다, 마음 잘 추스려라. 저희가 이제까지 밝혔던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셨고요. 열심히 앞으로도 정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 주셨고요. 뭐 불출마 선언으로 저희들의 신경을 표현을 했고 대표님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당을 혁신해 주실 것을 좀 기대하고 또 요청드렸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출마를 만류하신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대표님 말씀은 얼마나 이제 상심이 크면 그랬겠냐.
이해한다. 정말? 강제로 때문에 그러다. 어이구 주물이야. 내가 옛날 혼내고 이렇게. 이걸 누구를 혼내냐? 그렇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협상의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습니다.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2년 반 내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습니다.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에 국민들은 버림받은 자식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무엇이 적반하장, 후한무치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시작부터 헛웃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설에는 논리는 없고 수사만 있었습니다. 저주와 선동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먼저 검찰개혁 관련 법안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9일 날 부의를 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1월 29일 날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맞서고 있었는데 문희상 의장이 12월 3일 날 부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어떻게 보면 중재안을 내놨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만 해도 국회의장실에서 그렇죠. 공문을 쓰고 있다. 네. 이 공문이 만약 오늘 법사위원장에게 갔으면 오늘 부의가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상황이었는데 오전에 급 반전이 있었어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할 시간을 더 주겠다. 그러니 12월 3일까지는 어떻게든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을 마무리를 좀 지으시오라는 마지막 질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12월 3일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1월 후반이 아니고요. 패스트트랙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자동 부의되기까지의 기간이 언제냐? 이게 여야 간의 의견이 좀 상충했는데요. 사실은 그 날짜의 시점이 문제가 아니고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다가 자유한국당의 이제 이 본심이라고 읽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국회의장은 절충안을 냈고 어쨌든 12월 3일까지는 또 그 시점이 마침 지금 20대 정기국회 끝나기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12월 9일이면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내년 총선 준비해야 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시간을 전 여야가 조금 최소한의 협치를 발휘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제 문희상 의장이 30여칠의 협상 시간을 여야에게 준 셈인데 사실은 검찰개혁 법안이 이제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12월 1일이면은 예산안,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 철회 시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의 저는 그 절충의 묘수를 보여줬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사개특위의 그 패스트로 지정된 날로부터 180일이면 되기 때문에 오늘이면 부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었고, 그다음에 한국당은 사개특위가 활동을 그 다 180일 못 채우고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또 법사위 90일 가산해서 1월 29일 하는 주장이었거든요. 그 중간에 딱 12월 3일로 한 건 뭐냐면 사개특위가 종료된 9월 2일부터
법사위 90일을 플러스해서 12월 3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아주 절묘한 절충안을 낸 건데 저 양쪽 다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한 번 더 여야가 좀 합의안을 내봐라라고 하는 국회의 아마 타협의 정신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사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 법안만 있는 게 아니고 11월 27일이면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됐던 선거법이 또 부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면 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거제법하고 검찰개혁법안이 11월 27일 이후면은 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의 셈법은 굉장히 복잡한데 특히나 민주당은 두 개 그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올렸던 패스트트랙 안들을 다 통과시키고 싶겠지만 물론 한국당은 둘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키를 쥐고 있는 중간지대 군소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당들은 선거법에는 강론상으로 다 찬성을 합니다만 검찰개혁법안은 조금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민주당은 그 중간지대에 있는 정당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선거법들을 빅딜해야 되고 또 한국당은 또 이걸 막기 위해서는 또 중간지대인 정당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아마 치열한 셈법들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12월 3일까지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 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또 강대강이 부딪히면서 국회가 또 한 번의 몸싸움이 벌어질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선거법 관련해서는 또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를 세 단어로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에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기만당한 국민의 실망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내 손가락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 없는 대통령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로 문재인 정부의 2년 반을 평가를 했고 또 잃어버린 2년 반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네요. 네네,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고요. 바로 전 주말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함께 참석했던 소위 이제 구국기도회 종교적인 집회였는데 정치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지금 내용이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목소리를 모은 것으로 이해는 돼요. 그리고 제1야당이니까 대통령과 여당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내용 안에 같은 야당에서 나온 논평조차도 뭐 정의당 아까 김종대 의원 얘기가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심정인 것이 이게 논리는 없고 수사만 난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논리 수사 다 없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는 정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죠. 뭐 무너졌다, 빼앗겼다, 박탈당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 빼앗겼는지를 정리를 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이걸 되찾아 놓을 것인지를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다 차기 집권하기 위해서 우리의 플랜은 무엇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 매주 이제 YTN에서도 합니다만 가장 긍정평가가 높은 것은 지금 뭐냐 하면 검찰 개혁하라는 목소리예요. 최근에는. 그럼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것은 뭐냐면 민생 경제예요. 이게 25%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해요. 그럼 여기를 짚어줘야 되는 게 제1야당의 맥인데 지금 수사는 굉장히 무서워요. 약탈, 파괴. 지금은 지금 무정부 상태 같은 느낌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가가. 그럼 제1야당은 왜 지금 입법부에서 저러고 있습니까?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무능한 국회인데요. 지금 110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2당이죠. 숫자로는. 야당으로는 제1야당이고. 그렇다면 뭔가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기능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광장에 나가서 구호 외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들어와서 대통령 비난하고 그러면 나라가 바로 갑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이끌 수 있는 야당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원색적인 비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전 이것도 굉장히 암울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별로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구호만 난무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 야당은 항상 그 집권 여당과 청와대 행정부를 뭐 비판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들이라고 보는데 다만 표현들이 조금 과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제 실정이라든지 애교안보 차원의 무능이라든지 특히 이제 민노총이나 강성노조에 끌려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정책적 부분에서는 야당 국민들,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잃어버린 2년 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이렇게 동의하는 분도 있고 저도 일견 이해가 갑니다만 과거에 MB가 집권했을 때 노무현 정부 5년을 잃어버린 5년이라고 그래서 ABR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무현이 했던 건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9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등장할 때 보였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그냥 싸그리 적폐 정권으로 청산하면서 잃어버린 9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반 돌아가니까 또 잃어버린 2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러한 과거를 무조건 잃어버린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단 하나의 계승할 거라든지 공이 없는 것으로 해버리면 진보나 보수나 똑같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음에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과거에 대한 정확한 비판과 뭐 평가는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도 미흡했고 지금 야당인 한국당도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지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 이야기를 할 때는 표현이 과한 거 말고도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물론 일부 법안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조국 적폐청산법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검찰개혁 법안하고 이제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야당의 합리적 대안들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무조건 반대로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패스트트랙 논의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하겠다고 한다면 어제 있었던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이 무조건 야당 탓, 남 탓만 하면서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받듯이 지금 한국당의 원내대표 연설도 이건 한국당 자체도 민주당하고 무조건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무조건 배제의 또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협하지 않는 여당이나 무조건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는 한국당이나 둘 다 똑같이 좀 반성할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조금 전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아주 격렬하게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했지만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무엇이 적반하장, 후아무치인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야당으로서 비판과 함께 그 구체적인 대안들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조금 좀 무딘 칼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시작부터 헛웃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설에는 논리는 없고 수사만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획책하려는 저주와 선동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와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더 살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총선을 앞두고 총선 전국이 시작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택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총선 얘기가 나와서 여당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자리에 모였는데 뭐 굳이 얘기하면은 이제 계파가 다르고 또 근데 이 사진을 또 공개를 했더군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굉장히 사적인 만남이에요. 무슨 공식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수원에서 모 식당에서 이 세 명, 지금 경기지사, 경남지사, 그리고 민주연구원장. 이 뭐 굳이 따진다면 양정철 원장과 김경수 지사는 친문 그룹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재명 지사는 이게 뭐 비문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이제 불리는 인물이에요. 같이 다 이제 민주당의 이제 거물들이죠. 근데 이 세 명이 모여서 이 저녁 식사를 3시간 동안 하면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네. 심지어 이제 일부의 이제 이 나눈 대화의 자락이 흘러나온 것을 이야기하면 네. 흘린 건데요. 네.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네. 이재명 지사와 내가 지금 같은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이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명 다 재판에 걸려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앞으로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백척간도에 서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네. 이게 유죄로 나온다면은 이 지사직 상실의 위험도 있는 그런 광역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굳이 이렇게 모여서 저녁 자리를 화기애애하게 갖고 이걸 공개했겠느냐? 네. 지금 어찌 보면 총선을 향해 가는 마당에 조금 이제 이 지도부에 있진 않지만 나뉘어 있긴 하지만 여러 이 주요한 거물급 정치인들이 민주당 내에서 원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회합의 자리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관측이 오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비문 없이 총선을 앞두고 한 하나로 팀이다. 뭉치자 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양정철 그 민주연구 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총선 전략을 이제 아주 그렇죠. 정교하게 짤 수밖에 네. 없는데 뭐 이미 시작이 됐거나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배포하고 이 보도를 하게 된 게 민주연구원 측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의 뜻에 따라서 이걸 뉴스화한 거기 때문에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양정철 원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주연구원 측에서는 네. 내년 총선을 바라본 일종의 언론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우리 최평론가 말씀대로 일단 민주당 내 이제 친문 비문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들이 이제 중론이고 네. 이것들이 총선 앞두고 공천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게 또 표출되면 그렇지 않아도 조국 사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중도층 이탈을 가져왔는데 내년 총선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무엇보다 총선을 앞두고는 이 개파 간의 단합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언론 플레이라고 보이는데 또 하나는 지금 조국 장관을 수호하는 집회에서도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여의도에 모이신 분과 서초동에 모이신 분도 결이 다르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게 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그룹과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 사이에 묘한 갈등이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한간의 어떤 의혹들을 불식시키는 의미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내년 총선에 관련해서 개파 간의 갈등을 정리하고 단합의 의미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아마도 민주연구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전략적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고도의 정치적 어떤 계산이 좀 깔려 있는 회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상대당인 자유한국당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김무성 전 대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친박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특정인 몇 명이 나서서 통합에 죄를 뿌리는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총선 실패로 돌아와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연장으로 망국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그 몇몇 방정맞은 특정 정치인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비어도 좀 쓰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방정맞은 몇몇은 누구를 얘기를? 사실은 이제 친박계 중진 의원들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죠. 네. 예전에 이제 김무성 의원 오랜만에 보니까 떠오르는 게 수첩에 뭐 K, Y 이렇게 적혀 있는 이야기가 그렇죠. 이준석 지금 전 네. 최고위원으로부터 전원이 돼서 네. 한번 파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예, 예. 전 그때의 흐름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저 갈등이 결국 친박 비박 갈등이에요. 네. 아까 그 양정철 이제 민주연구원장이 공개한 내용과 민주당의 상황과 좀 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내년 총선을 놓고 아까 김은식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도 스펙트럼이 좀 다양해요. 네. 근데 이들을 지금 묶지 않으면 나중에 공천 과정 들어가서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예 좀 대표 주자들을 모아놓고 네. 자 우리끼리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네. 우리 내부에는 비문, 친문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지지층들도 좀 이 메시지를 네. 듣고 네. 함께 한 길로 따라 주십시오. 원팀 메시지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미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거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손가락질 또는 우리가 뭐 이제 내부 총질 이런 표현도 네. 씁니다만 지금 김무성 의원은 지금 중도
합리적 보수 쪽으로 쉽게 말하면 김무성 의원이 유승민 의원하고 바른정당을 차려서 나갔다가 복당파잖아요. 그렇죠. 유승민 의원 지금 들어오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아슬아슬한 이제 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당 창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12월에.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반대쪽 내부, 그러니까 친박계죠. 반대쪽으로 끌어당기는 이제 이 작동하는 힘의 원리 쪽에서는 지금 그러한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늘 해왔는데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방향성을 보면 어디가 집토끼고 어디가 산토끼인지도 양쪽으로 다 찢어져 버려서 혼동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강성 보수층은 지금 우리공화당 쪽으로 많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위 태극기 부대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합리적 보수 쪽은 못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탄핵에 대한 입장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정립을 한다면 우리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아직도 명확한 입장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떠 있는 상황에서 김무성 의원이 나서서 지금 이제 또 역시 공천을 앞두고 미리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잡음에 대한 차단을 했다는 건데 지금 방정맞은 뭐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그리고 몇 명이 지금 이제 당을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엄포를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제기되면 또다시 내부 싸움 박질이 벌어질 이 전초전이거든요.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수 대통합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유승민 의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맞습니다. 그 거기 부분인데 있죠. 지금 강경 친박 같은 경우에는 탄핵 문제 때문에 유승민 의원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공화당하고 연대를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총선 앞두고 한국당 중심의 이른바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전략과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온 건데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그 방향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이끌고 있는 변혁팀과 합류하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관련해서 이른바 지금 한국당 내 친박 강경 그룹이 반대하고 있는 탄핵 책임론에 대한 이야기는 건너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우리 공화당도 끌어들여야 되고 만약에 바른정당 계열의 변혁 그룹도 끌어들여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둘은 화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탄핵은 완전히 사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바른정당으로 나갔던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유승민 대표가 이끌고 있는 지금 변혁 그룹은 그 탄핵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두 그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는 그 답을 좀 제시를 한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반대하는 이른바 한국당 내 친박 그룹 중에 그 생각은 제가 볼 때 아이러니컬하지만 조국 사태가 가져온 이건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조국 사태 때문에 한국당의 지지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가 떨어지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 이대로 가더라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한국당 내 총선 전략에 그냥 무사 아니라는 어떤 분위기를 가져오는 결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이제 친박들의 강경한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갈이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 물갈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연대나 통합 논의는 좀 쐐기를 박아버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조국 사태의 어떤 역설적 효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총선 전략에 지금 고민들이 좀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친박 중에서 특히 이제 영남권에 지역구를 둔 분들은 이대로 가도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데 왜 통합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 뭐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승부수인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현역으로 이 총선에 뛰어들고 원내에 들어가서 한번 나의 어떤 정치적인 이제 사명을 불살라 보겠다. 이런 이제 밝힌 거예요. 내년 총선이 있으니 장내로 들어가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정치를 해보려고 한다. 물론 이걸 또 넘어서 어디까지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만약 입성하게 된다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보아왔고 그래서 또 지금은 정치 논객으로 외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계속 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비판도 하고 돕기도 하고 또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보수에 대한 이제 질타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이걸 뭐 돈키호테 홍준표이기 때문에 모두 깍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그야말로 전방위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정치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겠습니까?
한국당으로 나오겠습니까? 우선 이제 정당 소속의 문제도 좀 복잡하고요.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전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당에서 뭔가 이제 지역구를 하나 잡아서 타겟 삼아 들어가야 되는데 공천 과정도 제가 보기엔 또 이게 녹록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파란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고요.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게 수도권이냐, 혹은 고향인 부산, 혹은 또 대구냐. 대구도 지금 지연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TK냐, PK냐, 수도권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내부 공천 과정에서 시끄러운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폭탄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뭐 출생지가 경남 창녕이라서 그쪽으로 그렇죠.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 그렇게 일단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의 스타일이죠. 정책을 뭐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하고 저돌적으로 만들어 돌진하는 나가죠. 거. 그렇죠. 스스로. 근데 뭐 난관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총선 전략 한국당 입장에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총선 출마 의지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비춰버리면 더 복잡한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적지 않아요. 특히 대선 후보를 거치면서 이른바 막말 이미지, 그다음에 강성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우파 퍼퓰리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홍준표 대표까지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고 전직 당대표까지 하신 분을 또 끌어안으면서 공천까지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한다면 탄핵 문제 플러스 친박 비박 간의 갈등 문제 플러스 홍준표 대표의 과거까지 껴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과연 내년 총선 전략에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아마 한국당의 고민이 더 깊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준표 대표가 총선에 한 번 더 해서 국회의원 배지가 목적이겠습니까? 2022년에 한 번 더 큰 대권을 도모하고 싶다는 걸 본인도 몇 번 수차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 배지를 한 번 더 다는 것이 대권 도전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당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당에 오히려 자기 자신의 공천이나 자기 자신의 출마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제고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우리 최 평론가 말씀대로 장소도 만약에 자기 출생지인 창녕이라든지 TK를 중심으로 간다면 그건 굉장히 그건 영남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내년 총선에 한국당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얻어 올라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조금 더 전략적 고민이 더 깊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마 한국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여의도 특히 국회의원들의 관심사항은 이제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이 패스트 트랙을 통과를 했고요. 이제는 신속 안건으로 됐기 때문에 연말에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지역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상정 그 정의당 대표가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 어떻게 보면은 총대를 메고 공론화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1월 여야 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비례대표도 더 뽑아야 하니 지금 300석에서 10%면 330명을 뽑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은 국회의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300석에서 지역구 의원이 250석이 넘잖아요. 253석이잖아요. 나머지가 비례대표인데 지금 300명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선거법 개정안이 혹여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비례대표가 75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225석이 지역구예요. 그렇죠. 지역구가 많이 줄어요. 28석이 줄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방에서 인구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구 의원들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뭐 갑을 구역이 다 통합되게 생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당장 뭐 제가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 이 국회의원 간의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치열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심상정 이 대표의 저 안은 좀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한 이제 10% 그러니까 30석 정도를 늘리게 되면 지금 현재와 비슷한 지역구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는 조금 더 늘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한 70여 석 정도 비례대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심상정 안은 330석이었어요. 여기에 360석 안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과도하게는 500석 안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결국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석수 늘어야 된다. 어느 정도냐? 330석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국민들이 도저히 지금 용납할 상황이 아니죠. 저는 심상정 대표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국민 민심 여론을 들여다보면 지금 한석이라도 늘리는 걸 국민들이 용납할까? 쉽지 않다. 왜냐하면 20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저 수많은 보좌관과 수행 비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방송에 나와서 정말 이 막말들은 막 터뜨리는데 어떤 생산성도 지금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경제를 돕기는커녕 경제 정책을 오히려 망치고 있는 집단으로 지금 저 오인되기 딱 좋은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심상정 대표의 안타깝게도 10% 이제 이 증원 부분은 쉽지가 않다. 근데 여기에 또 포퓰리즘 입장으로 보면은 저는 자유한국당 내의 일부 의원들, 특히 이제 저 지방 지역 지역구 의원들은 만세를 부를 수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쐐기를 박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저 정의당에 배지 욕망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바로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나중에 좀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차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약 한 달여의 시간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보장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 검찰 개혁 안들과 더불어서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가 한 번쯤 한 10% 범위에서 늘리는 안을 놓고 수기를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전 국민들이 받아들이긴 쉽지 않으라고 하더라도 이 자락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이 부결되든 또는 가결되든 한번 합의를 통해서 이 저 협상을 도출해 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330명으로 늘리자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은 그러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낮은 거를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330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 본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300명으로는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정치학계 내에서의 학술적 논의는 차치하고 지금 심상정 원내대표가 에드벌론을 띄워놓은 거예요. 일단 간을 본 겁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도 화답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묵묵부답입니다. 저는 이걸 선거공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고 저는 그게 오히려 속내라고 보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제법하고 검찰개혁법이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민주당의 애초 전략은 오늘 날짜로 부의가 되면 공수처법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 한국당 반대는 빼더라도 중간지대에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포섭을 해야 되는데 이 정당들은 사실 검찰개혁법보다는 선거제법이 훨씬 더 목이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제법에 대한 우선 처리가 아니면 검찰개혁법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려면 군소정당한테 선거법에 대한 당근을 줘야 되는데 당근을 준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 또는 중간정당에 있는 중도정당에 있는 이 내부의 내부 반대가 분명히 지역구 축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 확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의도 정가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걸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구체적인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민주당의 고도의 총선 전략 하에서 한국당을 배제시키고 여야 공조를 이뤄내기 위해서 군소정당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을 우군화시키기 위한 저는 고육책으로 민주당이 이 작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연일 그 논란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추가 주장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제기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정리를 하자면은 합동수사단이 지난해 구체적인 그 작성 경위 등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문건의 발달은 한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하는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세히 밝혀줄 것을 저희는 요구합니다. 위 제보자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입니다.
이번에 제기된 주장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부터 벌써 말씀을 드린다면 2017년 2월 10일 날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으니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뭐 이런 추정을 네네.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전에 첫 번째로 이제 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군의 문건을 공개할 때, 그 원본을 공개할 때요. 그 안에 NSC에서 이제 보고 검토라고 하는 이제 이 명문이 적시돼 있으면서 자, 이거는 그러면 국가안보회의에서 다룬 것 아니냐.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서 몰랐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럼 당시의 청와대, 지금 탄핵 국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그 내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고요. 그리고 거기에 국가안보실장이 김관진 실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한민국 국방부 장관. 그런데 저 문건을 만든 사람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이렇게 돼 있는데 기무사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본거한 게 아니라 누가 지시했느냐예요. 계엄 상황을 누가 검토하도록 지시했는가. 그리고 여기서는 이 경로 자체가 틀린 게 계엄은 합참의 소관이고 병력 이동은 모두 다 합참이 관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엄 검토라면 합참 내 계엄과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평상시에 만들어가지고 보유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이걸 검토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무사는 계엄과는 무관한 조직인데 기무사에다가 저런 상황을 지금 떨군 지시자가 누구냐. 근데 지금 김관진 아니면 한민구로 그동안 추정돼 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진술해야 될 사람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 도피 중인 상황이 됐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났다라고 임태훈 소장이 발표한 것은 이미 청와대로 이것은 들어간 사안이다. 오히려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이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보고한 것이든 청와대는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전에 이제 문서에서는 보고 검토라는 얘기만 있었는데 이젠 사람들이 만난 게 확인되었으므로 청와대의 책임은 명백해졌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로는 왜 당시 이 수사를 할 때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수사를 할 때 이 윤석열 현 검찰총장 당시엔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수사를 덮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연이어서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계엄령 문건의 실무적인 지시자였다면 그 윗선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의심되고 더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수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무사령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이제 미국으로 도주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한민구 두 사람의 어떤 해명, 변명을 듣고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고 수사를 덮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핵심 의혹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거 근데 군인권센터 일방적 주장이죠. 그냥 제보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드러난 게 없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번 오늘 추가 제보 받았다는 이 폭로 말고 지난번에 국감장에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문건이 발견됐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위증죄로 좀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저 임태훈 소장을. 그 국감장에서 증언한 내용이 세 가지가 위증이라고 하태경 의원은 주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원본이라고 하는데 원본이 아니었습니다. 필사본이요. 그것은 임태훈 소장도 나중에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NSC 관련 검토라는 부분이 거기에 추가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발견된 문건에도 NSC 관련 문건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위증이고요. 그다음에 또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국회의원 체포포고령이라는 것도 과거 문건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드러났다.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것도 지난해 문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은 이 임태훈 씨를 지금 위증죄로 고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임태훈 씨의 일방적 주장이고 제보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하고 있지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의 어떤 팩트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하태경 의원이 이중죄로 고발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지금 한국당에서 고발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를 좀 해서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밝히면 금방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임태훈 씨 혼자 막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주체는 뭐냐면 황교안 흠집내기와 윤석열 흠집내기거든요. 윤석열 흠집내기는 조국을 사수하겠다는 이 범여권 지지층의 아주 중요한 타겟이고 황교안 흠집내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곡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빨리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해서 팩트를 좀 밝혀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실 규명이 이제 필요한데 네. 검증도 필요한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또 적법성 논란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이사장이 연일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명되기 전에 8월 초쯤에서 중순 사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인들에게 조국 그 전 민정수석을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 특히 사모펀드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근거는 아마 미리 내사를 한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내사했다 이거예요. 내사했다는 얘기는 이미 했어요. 8월 초에 그러니까 이게 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도 전에 그럼 8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 8월 초부터 내사에 들어가 있어서 뭐 사모펀드든 뭐 이제 자녀들의 입학 비리든 여러 가지를 이미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조국 장관 임명은 반대다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입장은 명확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이에요. 자, 윤석열 총장은 내사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국감에서 검찰 조직은 내내 내사는 없었다. 그때 나온 얘기를 되돌아켜 보시면 언론에 이미 언론 검증이 시작됐으니까 언론에 난 의혹을 보고 이런 내용들은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간 것이다. 신문 본 것도 내사냐 이런 얘기로 이제 공방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날짜를 특정했어요. 그러니까 8월 9일에서 8월 27일. 8월 9일은 지명된 날짜죠? 지명된 날짜고요. 8월 27일은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된 날짜 사이에 어느 시점에 이러한 사석에서 이미 윤석열 총장은 조국 장관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사모펀드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사모펀드를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X다. 비속어가 등장합니다. 그랬다면은 이제 반대 입장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한 것은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라도 이 조국 장관은 안 된다고 임명 반대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게 나의 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이제 검찰 쪽이 밝혔던 내용과는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 보도는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하기 전에 일부 보도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그런 이야기들 계속 돌고 있는데 지명 전에 청와대에 전달했다. 근데 심지어 여기서는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 그건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갈리긴 하는데 검찰은 이 모든 사안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죠.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당국, 사법 당국에서는 이제는 내사를 벌이는 거는 범죄 첩보를 입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내사고 내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포착이 되면 이제 공식적인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하는데 자 그러면 첩보가 입수돼서 검찰에서 내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유시민 이사장은 내사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관계는 틀린 상황이지만 내사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유시민 이사장 알릴료에서도 내사는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이 관건이 되는 쟁점은 뭐냐면 8월 9일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법무장관 지명 이전에 윤석열 총장이 내사를 했다는 시점이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 알릴료에서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냥 지명 이후부터 압수수색 들어간 이 중간 어중에 지금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 스스로 지명 이전했다는 것을 나도 추론에 의한 것이지 증명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게 없는 내용이에요. 아까 저는 군인권센터의 이 임태호 소장과 똑같이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무책임한 보도들에 대해서는 유시민 이사장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너무 조국 지키게 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좀 빠져나올 수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8월 9일 날 지명을 한 다음에 27일 날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미 지명된 다음부터 언론에서 엄청난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쯤에는요. 한국당을 비롯해서 수차례의 시민단체에서 이미 고발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내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법 사항이 없는 겁니다. 단지 관건은 지난주에 유시민 이사장이 폭로했던 것은 지명 이전에 했다는 건데 이건 입증을 오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찰 측에서는 정말 뜨뜻무지간 대응이 나온 거죠. 이거 확인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이 추측만 가지고 이 검찰의 공무수행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저는 유시민 이사장 갈수록 저는 좀 점입 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알릴레오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계속 새로운 정보를 내세우고 있는데
뭐 검찰에서 또 반박을 했는데 앞으로 또 추가로 폭로를 할 게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께서 규제 혁신을 통해 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하신 바로 그날 검찰은 AI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대 기술은 신산업도 아니었으며 공유, 혁신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IT, AI, 혁신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선한 목적의 법조항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꼼수를 동원했을 뿐입니다. 기술과 혁신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택시 업계가 또 참 고민입니다. 택시 기사들 뭐 가족까지 치면 지금 거의 한 20만 명이 그렇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고 또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가? 지난달 임명된 아베 내각의 새 강요들이 부적절한 발언과 비리 의혹 등으로 잇따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명권자인 아베 총리 책임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일본 수도권과 동북지방을 3번이나 훑고 지나간 태풍으로 피해 주민들은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下の泥を取ってですね、それから修復ですね、これからやるしかないですね. 하지만 도쿄에서 정치자금 모금 파티를 연 고노 방위상에게 이런 비참한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私はよく地元で雨男と言われました。私が防衛大臣になってからすでに台風が3つ 파티장에 모인 지지자 800여 명을 웃게 만든 이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머를 섞어 자신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폭우로 엄청난 상처를 입은 국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発言につきまして不快な思いをされた皆様方に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아베 총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대학 입시를 위한 민간 영어 시험 도입과 관련한 망언으로 수험생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은 대도시로 나와 시험을 봐야 하고 응시료도 만만치 않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분수에 맞게 노력하면 된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統括している人間がそういうことを言うのはあまり適切ではないなと思いますね. 역시 문제가 커지자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은 뒤 결국 사과했습니다. 全力で頑張ってもらいたいとの思いで発言をしたものです. 지난주에는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진두지휘하는 경제산업상이 이딴 비리 의혹에 휩싸여 사실상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개각 한 달여 만에 새 강요들의 망언과 비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비난의 화살은 이제 임명권자인 아베 총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일본 학술단체 조선사 연구회가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내용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사 연구회는 성명에서 이 판결은 불법적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전시 강제 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과 가해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주요 언론 매체는 이를 외면한 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사 연구회는 또 일본 정부와 주요 언론 매체가 일본에 의한 반인도적 행위나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 대관령 영하 3도로 강원 산간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났는데 찬 공기가 황사를 밀어내면서 내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하늘도 맑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열겠고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영동 지방은 일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